안녕하세요. 역촌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최원호 병원장 최원호입니다. 저희 병원은 척추 관절을 주로 하는 병원이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활성화된 병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들 겪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 제일 흔히 발생하는 무릎에 대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흔히 많이 겪는 관절염 중에 하나인데, 특히 무릎, 발목, 손목, 관절이라는 관절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척추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흔히 겪는 것이 무릎에 대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흔히 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무릎에 대한 퇴행성 관절염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관절의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근육, 혈액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질병이다. 그런 노화로 인한 질병 중에 우리 척추 관절에서 제일 흔히 생기는 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뼈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라고도 퇴행성 관절염의 흔한 원인은 제일 흔한 것은 연세 드신 거랑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 중에도 건강히 잘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골골골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골골골 하는 원인들이 젊었을 때 과도한 노동을 하신다든지, 비만이 심하게 오신다든지, 젊었을 때 운동하다가 일하시다가 외상이나 낙상을 당하신다든지, 또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것, 특히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TV 시청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의 주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는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몸에 있는 관절 모두에 다 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흔한 곳은 무릎이고요. 그 다음에 척추, 엉덩이 관절, 손가락 마디 이런 부위에 흔히 오는데 거의 제일 많은 부분이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생활하실 때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체중에 충격을 받는 부위가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에 제일 흔히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래 방치될 경우에는 관절이 변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이 오는 경우에 외관상 무릎이 O자 다리로 변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발생 빈도는 55세 이상이시면 웬만한 분은 다 오십니다. 그게 조금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50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한 80% 이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이 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은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께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여러 가지 있으신데, 흔히 우리가 발생되는 증상은 무릎이 뻣뻣하다, 허리가 뻣뻣하다 이런 뻣뻣함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흔한 말로 그냥 아픕니다. 그 주위가 아프고 소리 나고 붓고 하는 증상이 흔히 나는 증상이시고,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관절의 변형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그 무릎이나 허리 주위가 아프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그런 아픈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은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이 답니다. 대부분이 답대. 그렇지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과 조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혼동된다 그럴까요? 좀 걱정하시는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병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절이 노화돼서 연세가 됐으면서 생기는 병이라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또 생기는 나이도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40대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생긴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50대 이전의 젊은 연령들에 주로 생긴다는 차이가 있고, 생기는 부위도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허리, 엉덩이 관절 이런 부위에 잘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발가락, 발목 이런 주로 작은 관절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통증이 오는 기간도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운동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잘 생긴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주로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가락이 끄끄해지는 느낌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심해집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상에서도 진행이 될 경우에는 웬만큼 다 나타납니다. 물론 초기일 경우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변형된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엑스레이도 잘 나타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피검사, 혈액검사로서 류마티스 인자라는 걸 발견해야 진단이 되어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그 진단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제일 큰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일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가 합병증에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외에는 별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데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반응을 일으킵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든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든지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전신 반응, 전신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유효한 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진행 전후 속도도 퇴행성 관절염은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종종 짧은 시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하셨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본인께서 환자분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그 증상을 가지고 기초해서 진단을 내리시면 되는데 그 흔한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물이 차고 소리가 나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불편감을 느끼시고 계단 오를 때 내릴 때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처벅처벅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신다든지 이제 걸어다닐 때 무릎을 절뚝거린다든지 그리고 또 무릎 주위에 허벅지에 근력이 약해진다든지 가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뼈 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자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변형이 옵니다. O자로 변한다든지 X자로 변한다든지 이런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진단을 내리기가 쉽게 내릴 수가 있는데 관절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주위에서 붓고 아프고 통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관절염 시초 증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게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성인지 통풍성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될 경우에 증상을 느낄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주로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재활학과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한 병이 악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이나 물리치료로 치료할 병이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악화되는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오시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이 불편을 느끼실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초기입니다, 중기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엑스레이상에서 단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일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도 환자분이 아파한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증상을 가지고 진단 내리는 경우가 1단계라면 2단계부터는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연골이 닿고 부서져가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울퉁불퉁해지는 것은 사실은 엑스레이상에 나타나지 않고요. 골극이
그러니까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는 단계를 가지고 저희 2단계, 3단계 연구를 하는데,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2단계, 3단계가 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사실 2단계, 3단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엑셀상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이제 4단계가 되는데, 뼈와 뼈가 맞닿아가지고 뼈의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고 골격이라 그래서 이제 뼈 조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는 4단계라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뭐 자주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단계다, 2단계다 스스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진단받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몇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단계를 가지고 1단계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3단계 정도 됐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의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일단 아프시면은 물론 병원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은 본인이 집에서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일단 아프시면은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걸어다니기에 쩔뚝거린다든지 통증을 느끼시면은 조금 보기는 안 좋으시겠지만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 또 지팡이라든지 뭐 등산용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보기는 안 좋지만은 관절을 하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팡이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서 있는다든지 움직이실 때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무릎에 하중을 많이 가는 자세를 좀 피하셔야 되고, 집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쉬시는 건데, 쉬시면서 다리를 4개라든지 이불을 겹쳐가지고 조금 다리를 올려놓으시면서 찜질을 하시는 건데, 찜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냉찜질 하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가 붓는다든지 아플 경우에는 온찜질 하는데, 찜질하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10분, 15분, 뭐 길게는 한 20분 정도를 하시는데, 오늘 하루에 보통 2~3번 정도 저희들 합니다. 너무 또 많이 하면은 피부에 변색이 오고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해보셔가지고 1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치료를 하시더라도 많이 증상이 고정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자가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편을 느낄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학적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찍고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정도일 경우에는 보통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약을 쓰는 겁니다. 먹는 약이라든지 붙이는 거라든지 다른 연고라든지 이런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물리치료가 하는데, 이제 물리치료는 종류가 10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찜질하는 거, 그 다음에 초음파, 레이저, 그리고 뭐 이제 냉각치료라든지 충격파라든지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환자분의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처방하실 테니까, 약물치료, 물리치료하는 거, 이 2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초기일 경우에는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은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기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실 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실 때는 일단 쉬셔야 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붓게 가라앉고 난 이후에는 무릎 주위에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관절에 좋은 운동은 수영,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이런 것이고, 관절에 나쁜 운동은 달리기, 등산,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인데, 사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관절에 좋은 운동이 뭐냐? 땅을 안 디디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땅을 결국 안 디딘다는 것은 관절에 하중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근력을 키울 수 있으시면서 관절에 하중을 안 주는 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회시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주위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수영, 또 헬스클럽에서 고정식 자전거,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요즘 야외로 다니는 자전거를 또 많이 선호하시는데, 야외 자전거는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땅을 안 비비고 하는 운동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돼가지고 중기, 아까 말씀드린 2단계, 3단계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중기일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그 치료로는 조금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일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뭐 수술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면은 다들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료는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까 제가 붓는다고 하셨는데 그 붓는 게 단순히 조직이 붓는 경우도 있지만은 물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을 때 물을 빼고 무릎 속에 이제 관절 연계다, 연골 주사다 이런 것을 주사하게 됩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이 부었을 때 물을 빼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무릎에는 물이 어느 정도는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많이 찰 경우에는 그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많이 찬 경우에는 물을 뽑아주는 게 환자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한번 뽑으면은 습관적으로 자주 뽑아서 잘못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자주 뽑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뽑다 보면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이 생긴다면은 뽑고 주사를 놓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물 뽑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잘못된 상식이시니까 그는 조금 의사 선생님하고 물론 상의를 하고 그때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겠지만은 물 뽑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일 경우에도 주사를 치료하는데 주사 치료했어도 안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술을 권합니다. 이제 수술은 주로 중기일 경우에는 관절경,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내시경 치료합니다. 시술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절경은 관절 자체를 쉽게 말해서 이제 청소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절경을 한다, 시술을 한다 이런 거는 무릎 자체를 많이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관절경 수술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말기일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기 많이 심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말기치료입니다. 말기치료인데 말기라 그러니까 이제 어감이 별로 좋지 않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말기라 하더라도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다 말기다 이러시더라도 너무 불치병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치료를 하셔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냐가 중요하지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좋아지고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기 치료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인공관절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심할 경우에 하는 방법이 인공관절인데 그 이외에도 연골세포 이식술이라든지 절골술이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사기라도 심한 사기가 있고 좀 덜 심한 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실 건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수술도 관심 있어 하시지만은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흔히 생각하시고 접근하기 좋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무릎에 주사 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절 강내 주사요법인데 주사는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하셔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초기 내지는 이상기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절 주사를 치료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 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요법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제 주사요법 중에 제일 흔한 게 뼈주사랑 연골주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연골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했던 치료가 뼈주사입니다. 뼈주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뼈주사가 이제 뼈에 이제 물론 치료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좋은 치료이지만은 그 부작용이 심하시기 때문에 나온 주사가 이제 연골주사가 되겠습니다. 뼈주사는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를 쓰고,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잘 쓰면은 명약이 있지만은 잘못 쓰면은 이게 참 부작용이 심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이제 장기 손상을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는 뼈를 우리가 흔한 말로 삭게 만든다. 우리 어르신들 한 표현들을 하자면은 뼈를 삭게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쓰면은 뼈를 삭게 하고 연골을 손상시키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과도하게 많이 쓸 경우에는 전신만, 우리 어르신들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쓰고 이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생기면서 이게 목 뒤 이쪽으로 뭐랄까 지방이 쌓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은 그런 스테로이드 많이 쓰신 분의 전형적인 특징적인 그 모양이 있으신데, 어쨌거나 그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개발된 게 연골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골주사는 우리가 이제 어르신한테 주로 설명드리기를 영양주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관절 내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영양도 보급하고 진통 효과도 있고 관절을 어느 정도 관절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는 환자분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물론 모든 치료가 모든 주사가 자주 해서 좋을 건 없겠지만은 뼈주사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고 자주 치료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주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골주사하고 뼈주사하고 조금 더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연골주사는 뼈주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뼈주사는 단기적으로 이게 빠른 효과를 보는 대신에 장기적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연골주사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된다. 특히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이런 주사를 몇 개월마다 맞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뼈주사에 비하면 훨씬 장기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주사는 훨씬 뼈주사에 비해서 안전하다, 정신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골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연골주사는 예전에 초창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6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온 약은 주로 많이 하는 약은 3번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주에 걸쳐서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이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주사도 있습니다. 연골주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주사는 일단은 그런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연골이 닳는 것을 막아주고 관절 환경을 정상적으로 개선시켜주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가지고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심하신 분들, 관절염이 이제 3기 후반, 4기 1회 되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기, 2기, 3기까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주사를 놔드리면 상당히 만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 1기, 2기, 3기, 4기 모든 환자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골주사가 이게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개발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 미국 거, 영국 거, 독일 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연골주사는 우리나라께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물론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해야겠지만은 우리나라께 제일 좋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나온 주사가 이제 한 번 맞는 주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3번 맞는 거랑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때는 못 맞고
어떤 데를 두고 맞느냐, 이런 우리가 어르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로 권하는 방법은 요 주위 병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주사를 맞고 이 주사에 드물지만은 그래도 맞고 난 뒤에 아파하신다든지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주사 맞고 환자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주로 권합니다. 한번 맞고 환자분들이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또 이제 이 주사를 환자분들께 계속 보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제가 결정하는데요. 물론 특별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분들이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3번을 권하는데, 환자분들이 멀리 계신다든지 병원을 자주 오시기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주로 어차피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를 부담드리겠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시고 환자분께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주사고 한 뒤에 갑작스럽게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그런 거는 하루 정도는 피하시면 좋겠고, 주사 맞고 난 뒤에 그 부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목욕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 주사 맞고 난 뒤에 무릎 좀 뻐근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이제 일시인 거기 때문에 무릎을 한두 번 아니면 5-6번 정도 물었다 뺐다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걸으시면은 그런 걱정들은 사라지겠습니다.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단지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실천을 잘 못한다, 이게 문제이신데, 생활 습관 중에 우리가 이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 데 피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시고 아프실 때는 얼음 찜질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만성통 쪽에는 따뜻한 찜질하다든지 찜질을 자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또 근력 강화를 위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신발을 높은 신발을 피하신다든지, 체중을 줄여셔가지고 관절에 부담이 안 가게 한다, 이런 생활의 습관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 어르신께서 좀 이 관심을 잘 못 가지시고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릎 아프신 것을 피하고 싶다 이러시다면은 일단은 줄이고 움직이고 키워야 됩니다. 결국 줄인다는 것은 체중을 줄이고, 움직인다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키우는 것은 근력을 강화해서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 무릎 주위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허벅지 근력이 가늘어지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그 증상이 훨씬 심하게 느끼시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체육시설, 병원에도 체육시설이 많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근력 강화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통증을 느끼시고 불편감이 달게 되신다면 병원을 꼭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연골주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가치료하셔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연골주사를 맞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집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찜질합니다. 온몸 찜질이든지 차가운 찜질 둘 중에 하나인데, 운동하고 난 뒤에 아플 경우에는 차가운 찜질 하시고요. 아무 이유 없이 붓고 아플 경우에는 뜨거운 찜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다리 들기 운동, 수영, 고정식 자전거 이런 거를 꼭 하셔가지고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시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체육관을 다닌다든지 수영장 갔다든지 어디 가서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말씀드리면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TV를 보신다든지 누구랑 이야기할 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한쪽 다리를 90도로 쫙 펴셔가지고 다리를 쭉 펴서 약간 15도 정도 들게끔 다리를 뻗치고 계시면 무릎 허벅지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그러한 힘이 쫙 들어간 상황을 10초 내지 15초 정도 버티고 계시면 무릎이 뻔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내렸다가 반대편 다리에 또 그런 자세를 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별것 아닌 운동 같지만은 이거를 TV 보시면서 뉴스 앞으로 보시는 동안 수십 번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효과 좋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시니까요. 이런 제자리 다리 들기 이 운동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운동이 다리 들기 운동,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리 들기 운동이라 누우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기가 조금 그러시다면은 누우셔가지고 발을 쭉 뻗어서 다리를 들고 있는 그러한 자세도 허리가 많이 걸어가는 운동이고, 이제 서서 할 수 있다면은 한쪽 다리를 들고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가게끔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 이제 전철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전철 타고 움직이실 때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를 힘을 딱 버티고 서 있는 자세, 이게 사실은 또 중심 잡는, 균형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허벅지 근력 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실 때, 이동하실 때, 특히 지하철 같은 거 가실 때 한쪽 다리를 들고 계시다가 다리가 뻐근해지면 반대편 다리에 또 힘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시면은 금방 다리가 우리가 이제 근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데도 몇 번만 하시면은 금방 이렇게 다리에 힘이 좀 붙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디 가서 체육관을 다닌다, 수영장을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운동을 기억하셨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 관절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수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점은 허벅지 근력 강화를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